네, 안녕하세요. 이영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는 대한민국 역사 상식에 도전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조선 패망의 원인과 일본 식민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일본은 조선 패망과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상품 경제가 성립하고 예속인 인구가 감소하고 사유재산권이 성립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후기 문명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860년대, 1880년대 위기 상황을 조선시대가 그 왕조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일본의 그 식민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전에는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을 두고 몇몇 매국노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나라라는 것은 사고 팔릴 수 있는 그런 마치 토지나 뭐 아파트 같은 그런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매우 장기간에 진행된 그 뿌리 깊은 구조적 원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그 경제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19세기 들어와서 순조 연간이 끝나고 헌종 연간부터 대체로 한 1840년경부터 사회, 경제, 문화에 있어서 일종의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농촌을 다니면서 수집한 고문서를 통해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산이 아주 헐벗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에 그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호랑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살림이 헐벗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명 사회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런 환경 위기에 도전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위기에 빠지고 심지어는 소멸하고까지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에 찬란했던 그 중동의 문화들이 수메르 문화 다 소멸한 게 환경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그때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환경 위기가 이제 닥쳤습니다. 닥쳤고 그렇게 산이 헐벗었으니까 조금만 비에도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수리시설, 못이나 보 같은 수리시설을 막고 파괴하고 또 하천의 하상이 높아져서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해서 홍수가 발생을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농업 생산이 점점 또 위축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전국의 한 30, 40지방의 그 추수기라는 그 농업 생산을 알려주는 자료에 의하면은 한 1840년부터 1890년까지 근 절반 정도로 농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확실한 거는 좀 더 많은 연구를 이제 해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그러한 정도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는데 조선 왕조가 조선은 이전처럼 계속 수탈을 하니까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1860년부터 이제 밀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도 분열하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갈등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참 19세기 중후반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국주의가 또 침입에 들어오고 하자 내우외한 안팎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조선 왕조가 안간 힘을 쓰고 막아보고자 했다가 결국은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그 대한교과서에서 내용을 보면 기존 교과서와는 내용이 다르게 지세 안정적인 수치를 위한 기반 목적과 함께 농촌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 확보를 위해서 일본의 목적은 농촌 개발에 좀 더 주안점을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게 소장님들의
생활이 조선인들의 생활이 일제시대 때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제가 쓴 여러 가지 글도 있고, 대한민국 이야기도 그렇고, 대한교과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농촌에 가장 저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그 소작 빈농들까지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일제라는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그런 정도의 큰 변화는 있지는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인구 증가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대략 인구가 1910년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한 1600만에서 1700만 정도 우리 한국인들의 인구가 그랬습니다. 45년 당시의 인구는 센서스가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 400만 좀 넘습니다. 근데 해외로 빠져나간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니까 일본이나 만주로 다 합하면 2,700만입니다. 그래서 1,600만 인구가 2,700만이 되었다는 것은 그 35년간 대단히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구 증가 때문에 농촌에서 토지는 얼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기껏해야 한 5 내지 10%가 10% 못 증가했는데 인구는 그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인구 증가가 한 1890년부터 나타나는데요. 종두법이라는 근대적인 어떤 위생 그 법의 도입에 통해서 인구 증가는 1890년부터 나타나는데 이 증가한 인구가 1910년, 1920년부터 결혼하고 분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토지는 없는데 늘어나는 인구는 많으니까 농촌의 소작농이 큰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지 규모도 영세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 농촌에 가득 찬 농촌 과잉의 인구, 그 소작 빈농들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극심한 해마다 닥치는 춘궁기의 생존의 경계선상에서 놓이는 그 극단적인 빈곤은 크게 봐서 1950년대, 60년대 전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한반도라는 지역 경제 전체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농촌에서 생산된 쌀이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일본으로 수출되죠. 그래서 저는 그게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수출을 하면은 수출 안 할 때보다도 경제 성장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출을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쌀값이 높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쌀값이 여기 조선보다도 한 20%, 30% 높으니까 그 운송 비용을 포함해도 나중에 상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요. 그러면 경제 성장의 과실은 주로 지주들이 차지했다. 그럼 지주들은 그 정대한 소득을 이제 은행에 투자를 하고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고 상업회사에 투자를 하고 또 광산에 투자를 하고 해서 도시 부분에 상업과 공업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도시 부분에 종사하는 상공업자나 지주들이 식민지기에 조금 눈에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건 사실인데 그 식민지적 분업관계, 쌀 수출을 통해서 그러나 농촌 주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생존의 경제성상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선의 쌀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게 시장 경제라는 어떤 큰 체제 속에서는 수탈이 아니라 그 시장 경제 시스템에 의한 수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수탈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구조적 수탈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그게 그냥 그 구조 안에서는 수출이라는 시장 경제라는 이름을 쓰고 수출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그런 근대적인 그런 수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수출의 과실이 말씀하셨듯이 지주에게만 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조선에서 존재하던 어떤 보지권이나 경작권, 어떻게 경작하던 그런 일반 평민의 그런 경작권이 없어졌잖아요. 지주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지주에게만 강화되고 계급적으로는 평등 사회가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양극화, 일부의 지주에게만 부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구조적 수탈, 어떻게 수탈의 구조는 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경제적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은 신분적인 계급보다 경제적인 계급이 더 큰 차별을 낳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훨씬 이 식민지기의 일제 지배하에 그 경제적 그 현실의 특질을 묻는 그 보다 과학적이고 아주 그 논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냥 총칼을 들이대고 그냥 쌀의 절반 정도를 빼앗아서 실어 달란 것처럼 제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높여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식민지를 미워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죠. 방금 잘 지적하신 대로 식민지와 식민지 본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 관계, 여기서는 구조적 수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제국주의적 그 분업 관계, 불평등 교환 관계,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제는 초기에 1910년에서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한반도의 공업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않고 한반도는 자기들의 공산품 판매 시장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족한 쌀을 공급하는 식량 공급원이다 하는, 크게 봐서 그런 그 식민지적 지배 구도를 설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적 지배 구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양국 시장을 자유롭게 통합을 해버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시장 원리에 따라 가지고 대량의 쌀이 일본으로 이제 수출되어 가고 지주계급이 경제적으로 말하자면은 번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는 한 식민지 조선은 영원히 농업국가로, 농업지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제국주의적 그 지배구조, 불평등, 종속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은 이제 비판을 해야 되고, 당시 사람들도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조선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식량 기지로만 둘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비판했지만은 한국인들로서도 그 발언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닥치죠. 세계 대공황이 닥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일본 농민들이, 요새 한국 농민들이 쌀 수입 결사 반대하듯이 일본 농민들이 조선쌀 때문에, 조선에서 온 쌀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막 조선쌀 수입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반대 운동을 펼쳐가지고 더 이상 조선쌀이 일본으로 이제 가기에는 상당히 그 일본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자꾸 변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31년도에 일제가 만주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37년에는 중국을 침략하고 하니까 이제는 한반도를 식량의 기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일본의 제국권 내에서 공업화된 군수 병참 기지로서 공업화된 지대로 한반도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또 정책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제의 지배 정책이 슬슬 지주를 억압을 하고 농민을 육성하는 그와 같은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30년대 들어오면 농촌 진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자작농지 창설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전쟁을 막 치르기 위해서는 뭐 온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당시 말로는 총화 단계를 해야 되는데 지주가 소장농을 계속 수탈하는 구조를 두고서는 전쟁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주 계급을 억압을 하고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소장농에게 금융조합을 통해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주의 토지를 사게 합니다. 지주 보고 강제로 토지를 팔으라고 그래요. 그럼 지주가 아니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함부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전쟁 수행에 협조를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르면서 특히 37년도부터는 대단히 강력하게 자작농지 창설 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자작농이 그때부터는 또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주제가 쇠퇴하고 한국에 나와 있던 일본인 지주들도 토지를 철수하고 팔고 철수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서 지주제가 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35년간의 역사이지만은 그 29년을 전후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선 왕조가 좀 잘못한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걸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제국주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를 좀 경제적으로 성장시킨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빠가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불평등만 더 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한 게 어떻게 평가돼야 될까요?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함으로써 참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은 그 성공을 거둔 나머지 또 너무 자기들의 국력을 과신해가지고 만주로 침략을 했고, 또 만주를 침략한 다음에 또 만주 침략 작품이 성공을 하니까 이젠 또 더 용기를 과욕을 부리가 중국 침략을 하는 통에 결국은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패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 비극이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것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은 한반도 병합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일본으로 봐서도 비극이었다. 비극의 그 첫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침략 전쟁을 계속 벌여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뭐 협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일본이 반성하는 걸로만 족하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만 해서 역사가 올바로 청산된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 주체적으로는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무엇을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남의 탓을 하고 그런 식으로만 역사로부터 그런 식의 자세로서는 역사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다. 당시 조선 왕조는 자주국방에 그 자력갱생, 자주국방 이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 국민들을 하루빨리 국가 체제를 개혁해가지고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고, 그래가지고 국민군 소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서 빨리 그 근대식 군대를 조직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서울만이라도 막 필사적으로 사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의지를 갖고 나라를 경영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그러나 고종 황제는 그러한 그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일본의 일개 여단이 서울을 점령을 하고 경복궁을 포위하고 외교권을 내놔라 도장을 찍을 때도 고종 황제가 전 대신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경복궁에서 철야 농성을 하면서 내 목숨 내놓을지언정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저항을 하지 않고 고종 황제하고 그 8명의 대신이 그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해서 결국 외교권을 내주는 외교권을 내주는 조약을 성립시켰는데, 그러고 나니까 수많은 대신들이, 예? 나이 70, 80된 원로들이, 아니,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때 왕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느냐 해서 전부 대성 통곡도를 하고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진정 그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을, 그 근대적 국민으로 그 권리를 인정을 하고, 그런 위해서 국민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막바지에 몰려가지고는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저항을 하지 않고, 하나는 이러한 잘못된 어떤 지배층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이없게도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와서는 좀 역사를 맨눈으로 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자세가를 극복하지 못했다면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러시아가 식민지가 되었을 가능성도 커요. 크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그 지배층들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는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결국은 그 가짜라 테프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필리핀을 먹고 한반도는 일본에게 넘긴다는 미략을 맺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조선의 고종 황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팔뚝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런 경매를 받으면은 흥정의 대상이 되고 말. 그래서 그러한 역사의 어떤 처절한 어떤 진실을 우리 100년 뒤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기 지금 주제랑은 약간 벗어나는 건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내 학생이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한국 조선의 근대화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선이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명명하고 싶은 건 약간 기형적 근대화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저희 자력으로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고, 뭔가 근대화의 결과가 조선인에게 100% 이롭지만 않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기형적인 근대화를 결과를 가지고 현대에 와서 지금의 어떤 시장 자본주의 경제의 뿌리를 찾으려고 그 기형적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그런 요소를 뽑아내는 게 어떤 일국의 역사 서술에서 그렇게 꼭 중요한 건지, 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기형적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어떤 지표로 기형적 근대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도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주층의 이익이 굳건해지고, 어떻게 보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근대적인 토지 조사를 해서 토지의 근대화라는 걸 이루었지만, 결국은 일본이 근대적인 조세 제도를 확립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세를 확충하기 쉽게, 어떻게 목적성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더 유리한 게 되잖아요.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산미증식 계획의 배경은 일본이 러시아의 내전에 개입하면서 쌀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쌀 소동이 한번 크게 일어나서 쌀의 수급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서 조선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그런 근대화의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일제는 그런 근대화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조선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목적으로 했고, 그 결과 조선인들이 어떻게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나 시스템은 가지게 됐지만 본인들에게 마냥 이롭지만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조금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제가 토지조사를 왜 했느냐, 토지조사의 결과는 뭐냐 하나 이제 이러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제가 조세를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제는 그 한반도를 자기의 이제 어쨌든 부속 영토로 장악하게 되었잖아요. 장악했으니까 우선 이 한반도 안에 자기들이 새롭게 확보한 영토의 토지 자원이나 산림 자원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초량항을 삼각 청량의 원점으로 해가지고 저 함경도 경성을 또 최종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북쪽, 남쪽은 제주도, 동쪽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점을 정한 다음에 근대적인 청량 방법에 의해서 전 국토를 청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그 최신식의 뭐 파스칼 삼각 청량법인가 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전 국토를 청량을 해서 5만 분의 1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산림과 임야를 나눠 산림 그리고 그리고 크게 보면 산림과 경지 뭐 이렇게 이제 토지를 구분한 다음에 각 필지를 조사하고 전국에 한 수천만 필지의 필지를 경계를 조사를 하고 각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군가를 사정하는 이 작업을 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조선 지배의 정치의 영구적인 토대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자원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조세가 얼마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경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예상한 것보다는 한 40~50% 경지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자 전국의 토지를 사정한 다음에 토지 가격을 조사를 해서 토지 가격의 0.3%를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있었는데 토지가 좀 많아지니까 그 조세율을 낮춥니다. 0.15% 수준. 그래서 우리가 외래 권력자로서 한꺼번에 많은 조세를 거두면 저항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딱 조선 총독부 재정이 자립하기에 촉할 정도의 조세량만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조세 부담의 증가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세를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 사업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기 나라 국민을 가혹하게 착취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토지 생산량의 10%, 많을 때는 30%까지 명치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수취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물가가 올라지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낮아져가지고 1910년 현재 토지 수확량의 10%를 일본 농민은 조세를 내는데 조선 농민은 3 내지 4%를 냈어요. 4%를 냈고 조선 왕조가 거두들이는 그 수준에서 많이 거두지 않는다는 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를 수취하기 위해서 토지 사업을 했다 하는 건 조금 실태와는 좀 어긋난 이야기죠. 산미정식 계획을 해서 지주 계급을 확충한 건 사실이지만 불과 10년, 30년대 이야기도 또 달라집니다.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국제 정세가 달라지면 지배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나시면은 식민지 경제사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것이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오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그런 목적으로 토지조사업을 해놓으니까 그 토지조사업에서 만들어진 지적도 토지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농촌에 가서 농촌군청에 가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한번 민원실장한테 부탁해서 일제가 만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한번 시키돌라 와서 해보세요. 그럼 일본말로 그대로 된 게 지금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지적도를 만들자 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